서울에 비가 내리는 계절은 유난히 깊고 습한 고독을 몰고 옵니다. 특히 주말 오후 차분하게 흩날리는 이 가을비는 도시의 화려한 소음을 모두 잠재우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외로움만을 남기죠. 그리고 이 짙은 고독 속으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화성그룹의 수장인 이화영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곳 스카이캐슬 공원묘원은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한 회한의 성격이었죠. 이 회장은 매주 토요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벌써 6년째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는 오래되었고 하나뿐인 외아들 이도윤마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 거대한 그룹의 총수는 이 묘지에서만 비로소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묘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묘비는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나고 있었고 화성그룹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마치 운명의 비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회장은 주머니에서 흰 국화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6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해온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익숙한 루틴을 깨는 낯선 광경에 고정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얇고 소매가 짧은 남색 점퍼를 입은 어린 소년이 묘비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작은 손으로 비석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왜소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소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이화영 회장, 꼬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소년, 고은찬, 여기는 저희 아버지 묘지예요. 이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우산이 미끄러지려는 것을 겨우 힘주어 잡았습니다. 아이의 깊은 눈매, 날렵한 콧날의 선, 그리고 야무진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12살의 이도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 그에게 던진 가장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위와 통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의 모든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화영 회장, 이름이 뭐니? 성은 고은찬, 고은찬입니다. 12살이에요. 고은찬. 이 회장은 벤치에 기대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도윤이 생전에 정략 결혼 상대였던 최지연과 결혼해 이민호라는 아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13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그룹의 미래라는 명분 아래 강제로 갈라놓았던 그 비극적인 인연의 흔적인가. 이화영 회장, 너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고은찬, 엄마는 구로 쪽 국밥집에서 일하세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구로. 그곳은 서울의 허리에서 화성그룹 본사가 서 있는 강남의 마천루와는 완전히 분리된 서민들의 삶터였습니다. 이 회장은 그제야 소년의 초라한 행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과 달아 빠진 신발. 그가 한 달 용돈으로 쓰는 금액으로도 이 아이의 1년 생활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이자 뼈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너는 내 아버지를 기억하니? 고은찬,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사진을 보여줘서 얼굴은 알아요. 소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달 묘지를 찾아와 정성껏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 회장은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회한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자신이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그룹의 후계자라는 틀에 가두었기에 아들이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과 독선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화영 회장,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 고은찬, 엄마가 그랬어요. 아주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다고요. 저한테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소년의 순수한 눈빛과 맑은 웃음은
영락없는 이도윤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우산을 들어 소년의 머리 위에 씌워 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13년 전 그가 그룹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 가난한 문학도 서유라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화성그룹의 견고한 성에 7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임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비가 많이 온다. 아저씨는 차가 있으니 괜찮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고은찬,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저희 아버지 친구셨군요. 아버지처럼 따뜻하세요.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찬이 낡은 운동화를 끌며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본다. 그 뒷모습은 이도윤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13년 전 그가 저지른 업보의 무게가 그의 혀를 짓눌렀습니다. 소년은 떠났지만 그 소년이 남긴 운명의 흔적은 거대한 화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다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화영 회장, 도윤아, 네가 아들을 남기고 갔구나. 내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이 회장이 차로 돌아와 운전기사에게 명령하는 모습.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해도 말입니다. 화성그룹의 회장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닫아버렸던 과거의 문을, 비극의 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이화영 회장, 구로로 가.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러. 당장. 비서실장,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화영 회장, 비서실장. 서유라라는 여자를 찾아. 구로구에 살고 있고 고은찬이라는 12살짜리 아들이 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철저히 비밀로 해.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혈육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재벌가 후계 구도의 근간을 뒤흔들 폭발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차가 구로구의 좁고 낡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간다. 그의 눈빛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빛난다. 이화영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서유라와 고은찬에 대한 조사를 극비리에 명령한 그날 밤, 화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그 빛은 회장의 내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로지 아들 이도윤의 얼굴과 그와 놀랍도록 닮은 소년 고은찬의 모습만이 떠다녔습니다. 그 어린 손자의 존재는 60평생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의 삶의 논리와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3년 전 대학생 시절의 이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오늘 묘지에서 보았던 은찬의 순수한 미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그 시절 이도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서유라를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을 때 그의 가슴은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이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도윤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네 아들을 지키겠다. 그의 회한은 13년 전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이도윤은 겉으로는 촉망받는 재벌 후계자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문학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와 그룹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를 짓눌렀고 그는 도서관에서 시집을 읽으며 잠시나마 현실을 잊곤 했습니다. 내레이션. 도윤의 삶은 늘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성공의 틀 안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서유라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던 도윤에게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문학부 2학년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 책 떨어뜨리셨어요. 유라였습니다. 도윤이 읽던 시집이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렉에서 책을 건네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시네요. 경영학과 학생이 시를 읽는 게 좀 의외죠.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학부 학생이신가 봐요. 저는 경영학과 3학년 이도윤입니다. 저는 한국문학과 2학년 서유라예요.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유라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도윤은 시집을 빌리러 자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왜 그렇게 시를 좋아해요? 어느 날 유라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장남이니까 회사를 이어야 한다고요. 유라는 도윤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유라, 힘드시겠네요. 도윤, 유라 씨는 왜 문학을 택했어요? 유라, 저는 책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이 놀이터였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행복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시지만 두 분 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내레이션. 도윤은 유라의 순수함과 밝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습니다. 재벌가의 무거운 굴레 속에서 살아온 자신과는 달리 유라는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라, 도윤 씨,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까요? 도윤은 유라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윤, 물론이죠.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반드시 유라 씨를 인정받게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이화영 회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서유라라는 애 말이지? 이미 다 조사했다. 이 회장은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머니는 국밥집 종업원. 네가 만날 가문이 아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가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유라를 사랑합니다. 사랑? 이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화성그룹의 후계자다. 내 결혼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미래가 달린 문제야. 저는 회사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도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는 내 아들이고 후계자다. 그 여자와 헤어져. 이 회장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서유라는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비서가 안내한 회장실은 위압적일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아라. 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학생 신분에 가문도 평범하군. 이 회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와는 맞지 않는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화영 회장, 사랑으로 밥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나? 유라는 고개를 들어 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적어도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도윤이와 헤어질 대가로 1,000,000원이면 충분하겠지. 이 회장이 수표에 금액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몸 열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도윤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유라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냐? 화성그룹의 며느리가 되고 싶으냐? 이 회장이 비꼬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라의 창백한 얼굴과 책상 위의 수표책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합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유라의 옆에 서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라 씨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 나는 정당한 제안을 했을 뿐이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도윤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유라 씨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회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평생 금수저로 살아왔다. 가난이 뭔지 알기나 하느냐? 도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 단 최지연 할이었습니다. 완벽한 화장과 고급스러운 트위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도윤 씨, 여기 계셨네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잘 왔네, 지연 양. 마침 잘 됐어. 지연은 유라를 곁눈질하며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서유라 씨인가요? 유명하다니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평범한 여대생과 만난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지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평범하시네요. 유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연 씨, 신뢰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신뢰되는 건 이쪽 아니에요. 도윤 씨 같은 분이 이런 여자한테 시간을 낭비하다니. 지연이 맞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양 말이 맞다. 도윤아, 너는 지연 양과 약혼할 것이다. 이미 지연 회장과는 이야기가 끝났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의는 필요 없다. 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결정해. 이 여자를 택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는다.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저 먼저 실례할게요. 유라 씨, 잠깐. 도윤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 씨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유라가 회장실을 나서자 지연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제 분수를 아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연 씨, 저는 절대 당신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도윤 씨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지 보고 싶네요. 도윤은 아버지와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도윤은 회장실을 뛰쳐나와 유라를 찾았습니다. 도서관 뒤편 벤치에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만나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 씨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가족과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유라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 씨가 없으면 저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유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예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도윤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 씨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게 도윤 씨의 운명이에요.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운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유라 씨만 있으면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될지. 그날 밤 유라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는 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색이 안 좋구나. 유라는 애써 웃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유라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악몽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유라 씨, 내일 만나요. 꼭 할 말이 있어요. 유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변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드리운 하늘 아래 강물은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힘없이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유라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것 같네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라 씨, 어젯밤 아버지와 밤새 이야기했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윤은 강물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임원들을 모두 불러 압력을 넣었어요. 만약 제가 유라 씨와 결혼하면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고요. 유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유라 씨 부모님의 생계까지 위협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택시 회사, 어머니가 일하시는 국밥집 전부 다요. 유라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아버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라 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때문에 부모님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유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씨, 사실 저 유학 가기로 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요. 도윤은 유라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최지연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유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유라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 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어제는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도윤은 거짓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유라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유라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을 보고 말해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도윤은 유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유라 씨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져야 해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유라가 도윤의 팔을 잡았지만 도윤은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유라 씨를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진심이에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유라는 벤치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라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도윤과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도서관, 함께 걸었던 캠퍼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순간들. 그때 유라는 이상하게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구토와 현기증이 있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유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줄 양성이었습니다. 유라는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앞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지연과 결혼하기로 하고 자신과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도윤은 돌아올까요?
아니면 더 곤란해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라는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비밀로 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헐렁한 옷으로 감추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작은 원룸을 빌렸습니다. 홀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없어요. 유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키울 거예요.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보여주었습니다.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을 닮은 아들,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정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배웅 나온 이화영 회장과 최지연 앞에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와요. 돌아오면 바로 결혼식 준비해야죠.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로 올라서도 유라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윤은 유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술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성적은 엉망이었고 교수들도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리군, 무슨 일 있나? 지도교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도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이화영 회장과 지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네요. 지연이 도윤을 보고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도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약혼식이다. 준비해라. 도윤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면서 혹시라도 유라를 볼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시각 유라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0시간째였습니다.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유라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도윤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줬다면.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가에, 은계,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였지만 유라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정하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은찬이요? 고은찬.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이 고씨인가요? 아버지 성인가요? 네. 유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유라는 속삭였습니다. 은찬아,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가 없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병원비를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전에는 청소, 오후에는 식당 일. 은찬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라 씨, 힘들지 않아요? 식당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유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레이션. 고된 현실 속에서도 고은찬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어느 날 유라는 뉴스에서 도윤의 약혼 소식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턱시도를 입은 도윤과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비추어졌습니다. 화성그룹 후계자 이도윤 씨와 대형 건설사 최지연 씨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그룹의 결합으로 유라는 TV를 껐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은찬이가
기어와 유라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엄마? 유라는 은찬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은찬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약혼식 다음 날, 도윤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화영 회장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잖아요.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물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찬이를 안고 유라는 속삭였습니다. 은찬아,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대.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야. 내레이션. 그러나 유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가 있다는 것을.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라,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사랑해. 영원히. 그 편지는 도윤의 유품 속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그 진실이 밝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이화영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서유라와 고은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가 잠든 시간은 오직 아들의 과거를 되짚는 회한의 순간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보고서는 강남의 초호화 저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구로구의 낡고 좁은 원룸에서 펼쳐지는 삶의 처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서유라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수산시장에서 생선 내장 처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밥집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저녁 7,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서는 18시간 노동의 고된 일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월 수입은 210만 원. 이화영 회장이 한 번의 식사에 쓰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아들 고은찬이 학교 급식비 면제 대상자이며 의료보험료와 전기 요금마저 수개월 연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손자, 화성그룹의 유일한 피가 급식비조차 내지 못하는 가난 속에 살고 있다니. 13년 전 단지 가문이 미천하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냈던 그 결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거대한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문득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아들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몰래 찍어온 고은찬의 사진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틀림없어. 은찬이가 내 진짜 손자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회장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지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민호 학예회인데 오시죠? 민호가 주역이라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이 회장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지. 전화를 끊은 이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도윤의 아들로 철석같이 믿고 후계자로 키워온 이민호가 도윤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면 고은찬은 도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된 후계 구도의 진실을 밝히고 진짜 손자 고은찬을 제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서유라가 일하는 구로구 국밥집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망설인 것은 단 한 가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민들의 일터에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이화영 회장의 고급 세단은 구로구의 낡은 뒷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점심 손님들로 국밥집 안은 활기찼습니다. 이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식당 안은 김치와 된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입구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는 서유라가 보였습니다. 1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수척해 있었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유라, 아, 어떡해.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이런 서민 식당에 있는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유라는 국밥집 사장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화영 회장, 은찬이를 만났다. 서유라, 어떻게? 이화영 회장, 도윤의 묘지에서. 아이가 자기 아버지 무덤이라고 하더군. 서유라, 네. 은찬이는 도윤 씨 아들이 맞습니다. 이화영 회장, 왜 말하지 않았나? 서유라, 말씀드렸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회장님은 저를 돈으로 사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이화영 회장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라니.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은찬이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니? 이 회장은 비서실장이 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210만 원을 벌어 보험료도 못 내는 게 잘 사는 건가?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사생활까지 조사하셨습니까? 손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본 것뿐이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라니. 1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주제에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이 회장은 가슴이 아팠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은찬이를 돕고 싶다. 아니, 도와야만 한다. 내 손자니까. 이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유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은찬이는 제가 키웁니다. 이화영 회장, 유라 씨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은찬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해다오. 서유라, 회장님 같은 환경에서 도윤 씨는 행복했습니까? 결국 술에 취해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이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다.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은찬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게 해다오. 교육비는 내가 댈 것이다. 이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은찬이는 지금 학교에 만족하고 있어요.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학원은? 과외는? 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똑똑한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은찬이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잘 해낼 수 있을 텐데. 이화영 회장, 생각해보게. 은찬이를 위해서라도. 내 번호다. 이 회장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라는 명함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아니다. 이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은찬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하더군. 도윤의 대학 시절 사진, 졸업식 사진,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들이다. 유라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찬이가 기뻐할 겁니다.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제든 연락하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유라는 대답 없이 이 회장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회장은 차로 돌아와 운전기사에게 최지연의 학예회에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학예회장에서 이 회장은 이민호의 연기를 보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찬이가 이런 무대에 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이 회장에게 자랑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짤막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민호와 최지연의 거짓을 밝히고 진짜 손자인 고은찬을 정당한 위치에 앉혀야 한다고.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이민호의 DNA 검사를 지시하고 이도윤의 모든 의료 기록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라도 네 아들을 지키겠다. 약속한다. 며칠 후 목요일 점심시간,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라는 땀을 흘리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이화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급 정장 차림의 회장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쟁반을 들고 돌아보다가 이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라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댓국 정식 하나 주시오. 이 회장이 빈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라는 어쩔 수 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유라는 이 회장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또 온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음식이 나왔고 유라가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라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순댓국을 한 수저 떠먹었습니다. 맛있군요. 집밥 같아요. 유라는 대답 없이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이 회장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얼마요? 6,000원입니다.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네?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유라가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4,000원 받으세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완벽한 화장과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런 곳에 계셨네요. 지연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유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저는 일하는 중이니 나가주세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이요? 이런 게 일인가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유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윤 씨 아들이 맞긴 한가요? 13년이나 지났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지연이 도발했습니다. 요즘은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순간 유라가 참지 못하고 지연에게 다가섰습니다. 우리 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어머, 무서워라. 폭력이라도 쓰시게요? 지연이 과장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지연 양, 그만두게.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때 식당 사장 할머니가 나와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연은 할머니마저 무시했습니다. 이화영 회장, 당장 나가!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라 씨와 은찬이는 내 진짜 가족이다. 너는 아니다. 식당, 아니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도윤 씨 아들이잖아요. 이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일치하지 않아. 지연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의료 기록도 찾았다. 은찬이가 태어난 직후 파이프컷 수술을 받았더군. 그러니 민호는 절대 도윤의 아들일 수 없다. 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7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지연은 결국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이 회장은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서 나가. 이민호는 데려가든 버려두든 마음대로 해. 지연은 휘청거리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사장 할머니가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라.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좋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일할게요. 이 회장이 유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은찬이를 정당한 위치에 앉히고 싶다. 나의 유일한 손자니까. 유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찬이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기다리겠다. 이 회장이 식당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유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로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화성그룹을 뒤흔들 폭탄 선언이 터진 후 이화영 회장의 고급 세단은 다시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강남에 빛나는 빌딩 숲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손자 고은찬과 서유라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서유라의 굳건한 태도 그리고 은찬이를 향한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을 거부했지만 결국 은찬이를 위해 생각해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회장은 간절했습니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시간에 죄책감을 갚고 도윤의 유일한 혈육인 은찬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내레이션. 그날 밤 화성그룹의 회장실이 회한과 고민으로 깊어가는 동안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도 또 하나의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은찬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유라는 야간 근무를 나갔고 고은찬은 혼자 집에 남아 숙제를 마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할 일이 없어진 은찬이는 따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일러두었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12살 소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보고 다시 넣어두면 될 거야. 은찬이는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고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빛바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듯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은찬이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여자는 분명 어머니 서유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빠다. 은찬이는 숨 막히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사진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 영원히 함께하자. 그것은 은찬이가 처음 보는 아버지의 필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엄한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냉랭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 어디서 봤는데? 아, 묘지에서 만난 그 아저씨다. 은찬이는 직감했습니다. 왜 저 아저씨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은찬이는 편지들을 펼쳐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유래게.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 역시 반대하셨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널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킬 거야. 은찬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다면 그 묘지에서 만난 아저씨가 할아버지라는 말인가? 반대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다음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라, 미안해.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 직장까지 위협하겠다고 하셔. 내가 너와 헤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괴로워. 은찬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반대했고 그것도 협박을 하면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보니 은찬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비겁자야.
아버지의 말에 굴복하고 너를 떠났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매일 너만 생각해. 지연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야. 술로 하루를 버티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사랑해. 영원히. 은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상자 깊은 곳에서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성그룹, 후계자 이도윤,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 은찬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고였던 것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은찬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 신고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라 씨가 아들 출산 직후 이도윤 씨가 파이프컷 수술을 받음. 은찬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했고 더 이상 다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수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만이 아빠의 진짜 아들이구나. 은찬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찬이는 서둘러 서류들을 상자에 넣고 원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은찬이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찬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네, 숙제하고 있었어요. 은찬이는 거짓말했습니다. 유라가 은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좀 먹을까? 은찬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은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유라는 은찬이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단다. 그런데 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은찬이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단다. 하지만 아빠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은찬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할아버지도 있어요? 은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다시 놀라 은찬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는 묘지에서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빠를 아는 분이라고 했어요. 유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내 할아버지야. 정말요? 은찬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그것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단다. 유라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은찬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 유라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있다니 신기해요. 은찬이가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유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3년 전 자신들을 쫓아냈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야.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셔.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은찬이가 감탄했습니다. 유라는 은찬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라, 은찬아, 할아버지를 만나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 은찬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라는 은찬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요. 은찬이가 말했습니다. 유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만나고 싶어요. 아빠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고요. 은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는 은찬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만나 뵙자꾸나. 그날 밤 은찬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요. 은찬이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찬이는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화영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서유라와 고은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이도윤의 과거와 그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유일한 혈육인 은찬이를 지키는 것이 지난날의 모든 오만과 독선을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서 아들 이도윤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난 7년간 화성그룹을 지탱해온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서유라가 아들 고은찬을 출산한 직후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파이프컷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민호가 절대 이도윤의 아들일 수 없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이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최지연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7년 동안 그와 화성그룹을 기만했습니다. 이 회장은 단지 민호의 DNA 검사 결과가 도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를 내쫓을 수 있었지만 도윤이 직접 자발적으로 혈통을 단절했다는 의료 기록은 최지연의 탐욕과 기만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회장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던 서율에게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위험을 감수하고 은찬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서유라가 은찬이를 데리고 화성그룹 회장 자택으로 오도록 정식으로 초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서유라를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유라와 고은찬은 강남의 초호화 주택가에 있는 이 회장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게 솟은 담장과 거대한 철문이 그들을 위압했습니다. 고은찬, 와,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유라, 응? 그래. 유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벽에 걸린 미술품들. 은찬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서자 이화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싸늘하고 긴장된 표정의 최지연과 이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어서 오게. 은찬, 군의로구나. 고은찬, 네, 안녕하세요. 은찬이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이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누그러진 눈빛으로 은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은찬이는 이도윤의 어린 시절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이 회장은 은찬이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최지연은 불쾌한 표정으로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지연, 정말 도윤 씨와 닮았네요. 이화영 회장, 당연하지. 내 진짜 손자니까. 이민호, 너 몇 살이야? 고은찬, 12살이요. 이민호, 나도 12살인데. 나는 경화사립 초등학교 다니는데 너는 어디 다녀? 고은찬, 저는 구로구 공덕 초등학교 다녀요. 이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립학교? 그런 데도 있어? 최지연은 아들을 나무랐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라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지연,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 아닌가요? 이화영 회장, 그만. 오늘은 은찬이를 환영하는 자리다. 가사 도우미가 차와 고급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은찬이는 처음 보는 과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회장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맛있니? 은찬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 미소에 이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지연, 그런데 정말 도윤 씨 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응접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최지연,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죠. 큰 재산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유라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유라,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최지연, 뭐죠? 유라, 민호 군도 같이 검사를 받으세요. 공평하게요. 최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왜요? 민호 군은 도윤 씨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화영 회장, 사실 민호는 이미 검사했다. 도윤의 아들이 아니다. 이민호, 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지연, 민호야, 그건 유라가 최지연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서유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도윤 씨는 은찬이가 태어난 직후 파이프컷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 민호 군은 절대 도윤 씨 아들일 수 없습니다. 은찬이가 유일한 아들입니다. 최지연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7년간의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난 순간이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7년 동안 나를 속인 거군. 이민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최지연은 입술만 떨었을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답해. 내 진짜 아빠는 누구야? 이 회장은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호는 데려가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최지연은 휘청거리며 아들 이민호를 끌고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라, 괜찮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화영 회장은 은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찬 군, 무서웠니? 고은찬, 아니요. 하지만 민호 형이 불쌍해요. 은찬이의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이 회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너는 정말 도윤이를 닮았구나. 마음까지도. 고은찬, 할아버지. 이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은찬아. 고은찬, 할아버지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으세요? 이화영 회장, 물론이지. 매일 보고 싶단다. 은찬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도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빠 사진이에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으실까? 봐, 가져왔어요.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도윤이 밝게 웃고 있는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고맙다. 이 회장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은찬이는 할아버지 곁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화영 회장은 은찬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였지. 너처럼. 고은찬, 정말요? 이화영 회장, 그래. 어릴 때 책 읽는 걸 좋아했단다. 특히 시를 좋아했지. 내가 반대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마음은 늘 문학에 있었어. 유라, 도윤 씨가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했군요. 이화영 회장, 내가 반대해서. 유라,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은찬이를 제대로 보살펴야지. 고은찬,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자주 만나고 싶어요. 이화영 회장, 그래, 언제든 오렴. 여기도 내 집이다. 유라는 두 사람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진 화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은찬이, 할아버지 서재 구경할까? 네 아빠가 읽던 책이 그대로 있단다. 이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보고 싶어요. 은찬이가 흥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벽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진 거대한 서재였습니다. 은찬이는 감탄했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아요. 이화영 회장, 여기가 네 아빠가 좋아했던 시집들이다. 은찬이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책갈피가 끼워져 있고
여백에는 도윤의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글씨다. 은찬이는 흥분했습니다. 유라도 다가와 보았습니다. 도윤의 필적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책 전부 은찬이가 가져가도 되겠니?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은찬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네, 아빠 책이니까 내 것이다. 은찬이는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이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자. 가정부가 특별히 준비했단다. 유라는 망설였지만 이 회장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그리고 은찬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찬이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회장은 은찬이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으렴. 은찬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회장은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찬이는 아빠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유라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찬이에게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용돈이다. 은찬이가 봉투를 열어보자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은찬이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거다. 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이 회장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용돈이다. 거절하지 말게. 은찬이는 어머니를 보았고 유라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은찬이가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은찬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도윤 아빠 같아요. 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네.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은찬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라는 은찬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화영 회장의 저택에서 돌아온 서유라와 고은찬은 구로의 낡은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찬이의 작은 손에는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 봉투와 아버지 이도윤의 낡은 시집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은찬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날 밤 유라와 은찬의 삶은 12년간의 고단함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이 새로운 빛을 찾은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최지연의 성은 회장의 단호한 명령과 과학적 증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지연은 아들 이민호와 함께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7년간 화성그룹의 안주인으로 누렸던 모든 권위와 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파국을 맞다니.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민호가 이도윤의 아들이 아니라니. 지연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룹의 수치라며 당장 본가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친정으로 갔지만 아버지에게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이민호의 진짜 아버지는 대학 선배였고 도윤이 사고로 죽었을 때 자신이 임신했다고 착각하여 거짓말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화성가에서도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레이션. 한편 이화영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은 7년간 후계자로 알고 지내던 이민호가 가짜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회장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와 이도윤의 파이프컷 의료 증명서 앞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 만장일치로 고은찬을 화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 이 회장은 서유라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이화영 회장, 서유라 씨, 제안이 하나 있네. 서유라, 무슨 제안이신가요? 이화영 회장, 내 개인 비서로 일해주게. 월급은 500만 원으로 시작하겠네. 유라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이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은 충분하다. 13년 동안 혼자 은찬이를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다. 유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은찬이의 교육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은찬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네. 유라는 집에 돌아와 은찬이와 상의했습니다. 서유라, 은찬아, 엄마가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고은찬,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도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서유라, 하지만 이사도 해야 하고 학교도 옮겨야 해. 고은찬,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유라는 은찬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다음 날 유라는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뻐하며 즉시 이사 준비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라와 고은찬은 강남의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고은찬, 와, 엄마,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은찬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유라 역시 기뻤습니다. 13년 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찬이는 강남의 명문사립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유라는 새 교복을 입은 은찬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은찬아, 왜 울어요? 은찬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 유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교 첫날, 이 회장이 직접 은찬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긴장하지 마렴. 고은찬, 네, 할아버지, 파이팅. 교실에 들어서자 그부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은찬이를 소개했습니다. 고은찬 군은 화성그룹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아이들은 술렁거렸습니다. 화성그룹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은찬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너 정말 화성그룹 손자야? 네. 와, 대단하다. 은찬이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영어, 피아노까지. 서유라, 힘들지 않니? 고은찬, 아니요. 재미있어요. 몰랐던 걸 배우니까 신기해요. 유라도 비서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 회장은 까다로웠지만 유라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비서, 이 서류 검토해보게. 유라는 꼼꼼하게 서류를 읽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법률 자문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똑똑하군. 도윤이가 왜 자네에게 반했는지 알겠어. 이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은찬이가 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고은찬, 할아버지, 민호 형은 어떻게 됐어요? 이화영 회장, 왜 묻니? 고은찬, 그래도 몇 년 동안 할아버지 손자였잖아요. 형이 불쌍해요. 이 회장은 은찬이의 착한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너는 정말 도윤이를 닮았구나. 이 회장은 은찬이를 안았습니다. 사실 이 회장 역시 민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민호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찬이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이 회장은 최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오게. 은찬이가 보고 싶어 한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민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울먹이며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장은 민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실망했지. 민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찬이가 민호에게 다가섰습니다.
형, 우리 친구 하자. 민호가 놀라 은찬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랑? 응,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 은찬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은찬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두 아이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현명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은찬이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명문사립 중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서유라, 은찬아, 정말 멋지다. 유라가 은찬이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오늘 예뻐요. 은찬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라 역시 이 회장이 선물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개인 비서로 일하면서 한결 여유롭고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됐니? 은찬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고은찬 군의로구나.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한다. 은찬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은찬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한정구야. 나는 고은찬이야. 잘 부탁해. 은찬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은찬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너 정말 화성그룹 후계자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은찬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부럽다.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방과 후 은찬이는 할아버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은찬이는 쑥스러웠지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유라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찬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유라가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은찬이가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은찬이가 왔구나.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은찬이가 자랑했습니다. 그렇지. 역시 은찬이는 똑똑해. 이 회장이 은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화영 회장, 은찬아,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랑 낚시 가지 않을래? 고은찬, 정말요? 가고 싶어요. 은찬이가 기뻐했습니다. 유라도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식사 후 은찬이는 숙제를 하러 갔고 이 회장과 유라는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이화영 회장, 서 비서 고맙네. 진심으로. 서유라, 뭐가 말인가요? 이화영 회장, 은찬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서유라, 용서라기보다는 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그래도 고맙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찬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재혼할 생각은 없는가? 유라는 놀라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도윤이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기엔 안타까워서. 서유라, 저는 괜찮습니다. 은찬이와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은찬이 명문사립 중학교에 입학하고 화성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동안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화영 회장은 주말마다 은찬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은찬이를 통해 잃어버린 아들 도윤과의 추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에게 있어 은찬이는 단순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피의자, 자신의 죄를 씻어줄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은찬이를 통해 아들을 그리워하는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바로 도윤의 유년 시절을 따라하는 것이었죠. 주말이 되자 이 회장은 은찬이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한강변, 도윤이 어린 시절 자주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드리웠습니다. 고은찬, 할아버지, 아빠도 낚시 좋아했어요? 이화영 회장, 물론이지. 어릴 때 자주 데리고 왔단다. 바로 여기, 이 자리였어. 은찬이는 아버지가 서 있던 곳이라는 생각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도윤이 남긴 낡은 시집을 읽고 할아버지에게서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이도윤이라는 존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고은찬, 할아버지,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화영 회장, 왜 그렇게 생각하니? 고은찬,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이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찬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화영 회장, 너는 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네 아빠의 좋은 점은 모두 닮았지만 너는 더 강하고 현명하니까. 바로 그때 은찬이의 낚싯대가 요동쳤습니다. 이 회장의 도움으로 은찬이는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은찬이는 처음 잡은 물고기에 흥분했습니다. 엄마한테 자랑해야겠다. 저녁 식탁에는 은찬이가 잡은 생선구이가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정말 맛있다며 칭찬했고 은찬이는 제가 잡아서 더 맛있나 봐요 라며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13년 전 이화영 회장이 파괴했던 사랑과 가족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서율에게 은찬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의중을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라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서율아, 저는 괜찮습니다. 은찬이와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라의 마음속에는 이도윤이 영원히 살아있었고 그녀에게 은찬이와 이 회장은 이미 충분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유라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한편 최지연과 이민회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민호가 신경 쓰여 연락을 취했고 민호는 다시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은찬이는 자신이 건넨 우정과 진심으로 민호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형, 우리 친구하자. 우리 둘 다 외로웠잖아. 은찬이의 순수함 앞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들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재벌가의 복잡한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찬이는 중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유라는 이 회장의 개인 비서로서 그룹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당당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라를 단순히 비서가 아닌 도윤의 아내이자 화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처럼 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이도윤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도윤에게 용서를 구하고 유라와 은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함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다시 스카이캐슬 공원 묘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은찬이와 이 회장이 만났던 비극적인 장소였지만 이제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그곳에 섰습니다. 은찬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은찬, 아빠, 이제 저희 모두 함께해요. 서유라, 도윤씨, 은찬이는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아주 많이 닮았어요. 이화영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화영 회장, 도윤아, 이제라도 네 아들을 지키고 있다. 서유라 씨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를 용서해다오. 바람이 불어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도윤이 그들의 대답에 화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은찬, 아빠가 저희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유라와 이 회장은 은찬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유라는 은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지는 해가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찬이가 말했습니다. 고은찬,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이화영 회장과 서유라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은찬아. 13년이라는 긴 세월, 오해와 고통,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도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고은찬을 중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미래 역시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